태국의 한국산 무기는 장난감 수준이죠. 캄보디아 군부의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2월 7일 817km에 달하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대규모 충돌이 재개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중국산 로켓포로 무차별 포격을 가했고 죄 없는 민간인 50만 명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침묵했고 민간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만 갔죠. 미국도 못 막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태국 공군을 보며 전 세계 전문가들은 조롱했고 캄보디아 군부는 승리를 확신했죠. 하지만 단 48시간 뒤 한국산 포탄을 장착한 태국 전투기가 캄보디아의 군사시설 15곳을 정밀 타격했고 캄보디아 군부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산 포탄이 민간 지역은 완벽하게 피해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무려 50만 명.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하루도 안 돼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추산치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겪었던 국경 충돌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였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건물 8층 제 사무실 모니터에 긴급 상황 보고서가 떴습니다. 저는 안나 클라인 EU 민간 피해 평가국 국장입니다. 20년 동안 분쟁 지역 민간 피해를 기록해왔죠. 발칸, 시리아, 리비아, 예멘. 전쟁터마다 폭탄이 떨어진 자리를 좌표로 찍고 피해자 숫자를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고서에는 특이한 단어 하나가 더 있었어요. 태국 공군 F-16 대응 출격 준비. 탑재 포탄, 한국산 KGGB. 한국산이라니. 제가 아는 태국은 미국제 F-16을 쓰고 이스라엘제 정밀폭탄을 선호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KGGB라는 처음 듣는 약자 옆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검색을 했죠. 한국이 만든 정밀유도 키트였습니다. 일반 폭탄에 장착하면 GPS 좌표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만드는 장비였어요.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건 10분도 안 돼서였습니다. 캄보디아가 BM-21 그라드와 PHL-03 로켓포를 전진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소련제와 중국제 다연장 로켓. 한 번에 수십 발씩 쏟아붓는 무기들이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태국 측 국경마을 3곳이 이미 포격 범위에 들어갔고 공항 하나와 병원 2곳도 위협받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무차별 로켓포, 다른 쪽은 정밀 유도폭탄. 이건 단순한 무기 대결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전쟁 방식의 충돌이었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태국 위기관리센터의 프라솜 인타라 조정관이었습니다. 안나,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락3, 클롱 야이, 아란 야뿌라텍. 국경 도시 전체가 비워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라솜관은 5년 전부터 일해왔는데 이렇게 당황한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캄보디아 로켓이 이미 2차례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없지만 민간 지역입니다. 스캠 단지와 카지노 근처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스캠 단지. 캄보디아 국경의 악명 높은 사기 범죄 거점이었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그들을 구분하지 않을 거예요. 태국 공군은요? 30분 내 출격한다고 들었습니다. KGGB를 싣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제 일이었으니까요. 누가 먼저 쐈는지, 누가 더 많이 파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민간인 피해를 기록하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끼어들었으니까요. 곧바로 조사팀을 소집했습니다. 리사 유는 미국 국방정보국에서 파견 나온 분석관이었고 소피아 반데르 위크는 EU 내부 감사 담당관이었죠. 둘 다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캄보디아가 로켓을 쏘고 태국이 정밀 폭격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수출국 책임 조항을 적용해야겠네요. 소피아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기 수출국은 그 무기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연대 책임을.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아직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KGGB가 뭘 맞출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한국이 무기를 팔았다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현장 상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리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업 위성이라도 구름만 없다면 부탁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측 피해 상황도 필요합니다. 저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캄보디아 프놈펜의 인권 변호사 르앙 솜나트였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르앙, 저예요. 안나. 안나. 지금 난리예요. 국경 지역 주민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오고 있어요. 로켓이 떨어졌다고. 집이 무너졌다고. 기록해주세요. 정확한 위치와 시간, 피해 규모를 모두요. 군부는 태국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믿어야 하나요? 사실은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피해만 기록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실에서 온 거였어요. 정유진 중령이라는 사람이었죠. EU 민간 피해 평가국이시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KGGB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무기 수출국들은 사건이 터지면 일단 숨부터 죽이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어떤 설명이죠? KGGB는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표적 선정 교육과 민간 피해 최소화 훈련이 패키지로 제공됐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미 수개월간. 중령님, 제가 끊었습니다. 지금은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에요. 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기록이 시작됐어요. 훈련 패키지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띄었죠.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사용법까지 가르쳤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죠. 하지만 817km 떨어진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어요. 50만 명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새로 열었어요. 제목란이 비어 있었죠. 잠시 고민하다가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충돌 재개. 민간인 대규모 피난 시작.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주요 변수 캄보디아 BM-21PHL-03 로켓 체계, 태국 F-16 탑재, 한국산 KGGB. 이 한 줄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쟁 철학이 부딪히는 현장이었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들어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커피를 5잔이나 마셨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잘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프라솜의 대피 현황 보고 르앙의 피해 기록, 리사의 위성 이미지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숫자가 늘어났죠. 50만이 60만이 되고 70만이 될 기세였습니다. 태국 공군 F-16이 이륙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자정 무렵이었어요. KGGB를 장착하고 국경으로 향했다고 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곧 첫 번째 폭격 보고가 들어올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제 일이 시작되는 거였죠. 민간인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기록하는 일.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일.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제목을 적었어요. 피해 패턴 분석 무차별 로켓대 정밀 유도폭탄. 한국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뺐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사건이 끝날 때쯤이면 한국이라는 이름이 보고서 어딘가에 반드시 남을 거라는 걸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EU 의회 무기통제 특별위원회 보좌관 에밀 바흐만이었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건다는 건 하나뿐이죠. 압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안나, 보고서 초안 봤어요. 주요 변수에 한국을 넣었더군요. 팩트니까요. 그럼 결론도 명확해야죠.
수출국 책임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이 판 무기로 민간인이 죽으면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에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고요. 이미 캄보디아 로켓에 1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공식 보고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국 쪽 KGGB는 아직 결과가 없었죠.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죠. 보고서에 이렇게 써주세요. 한국을 포함한 무기 수출국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무기가 초래한 민간 피해에 대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원칙주의자지만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증거 없이 결론부터 쓰는 건 저널리즘이지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유럽 NGO 연합의 자비의 르메르 대표였죠. 평소엔 점잖은 사람인데 이날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클라인 국장, 이게 뭡니까? A사 용지를 책상에 내던졌어요. 제가 쓴 초안의 일부였는데 누군가 형광펜으로 피해 패턴 분석이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놨더군요. 패턴이요? 폭탄은 폭탄이에요. 정밀이든 뭐든 결국 사람을 죽이는 무기잖아요. 르메르 씨, 앉으세요. 커피라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써야 할 문장은 하나예요.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시아 분쟁을 악화시켰다. 이게 팩트 아닌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장 피곤했어요. 사실과 프레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팩트는 현장에서. 현장? 벌써 70만 명이 피난 중이에요. 얼마나 더 기다리시겠어요? 그때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EU 감사 담당관답게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잠깐 실례할게요. 소피아가 르메르를 보며 말했어요. 클라인 국장님, 내부 감사 지침을 검토했습니다. 근거 없는 특정 수출국 책임 문구 삽입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어요. 르메르가 소피아를 노려봤습니다. 절차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절차 타령입니까? 그래서 더욱 정확해야죠. 소피아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잘못된 보고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리비아 사태 때를 기억하시죠? 르메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리비아 때 성급한 보고서 때문에 EU가 국제소송에 휘말렸던 일을 떠올린 모양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낚아채며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피아. 아니에요. 다만. 그녀가 머뭇거렸어요. 한국 문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이미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EU 집행위원회를 뜻하는 말이었죠. 정치적 압박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문장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은 위험했습니다. 대신 착탄 지점과 민간 피해의 상관관계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죠. 프라솜과 르앙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요청 피해 지역 좌표와 피해 유형을 구분해서 보내주세요. 로켓 폭격 불명으로 나눠서. 답장은 빨리 왔어요. 프라솜은 이미 엑셀 파일을 만들고 있었고 르앙은 목격자 진술을 모으고 있었죠. 둘 다 제가 뭘 하려는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방콕의 정유진 중령이었습니다. 클라인 국장님, 오전에 통화하려 했는데. 바빴습니다. 무슨 일이죠? KGGB 운용과 관련해 오해가 있을까봐 연락드렸어요. 한국이 제공한 건 무기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2022년 10월 태국의 KGGB를 인도할 때 3개월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됐습니다. 표적 선별 훈련, 부수 피해 계산법, 민간 시설 회피 절차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교육 이수 증명서와 커리큘럼 문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주세요. 공식 채널로. 그리고 정중령이 잠시 멈췄어요. 현장에 한국인 기술 고문이 한 명 있습니다. 박민호 씨라고 26년째 태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26년.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거의 정착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분이 뭘 하시는데요? 표적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민간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을 따로 표시해서 절대 타격 금지 목록을 만들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사용법까지 관리한다는 거였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와 연락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지금 태국 공군 작전실에 계셔서. 보안 때문에. 이해합니다. 나중에라도 연락되면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을 단순 수출국으로 몰아가려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던 거죠. 오히려 피해를 줄이려는 시스템을 함께 제공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녁 6시 리사가 첫 위성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폭발 지점은 보여요. 화면을 확대하자 검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로켓 착탄 지점이었죠. 그런데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일직선도 아니고 원형도 아닌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었어요. 이게 BM-21 패턴이에요. 리사가 설명했죠. 목표 지점을 중심으로 수백 미터씩 벗어나요. 바람이나 발사각에 따라 더 틀어져 민간 지역에도 떨어졌겠네요. 필연적이죠. 애초에 정확도를 포기한 무기니까요. 그럼 KGB는? 저는 궁금했지만 아직 데이터가 없었어요. 태국 공군이 폭격한 지점은 군사보안이라 위성으로도 즉시 확인이 어려웠거든요. 밤 10시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압박받았던 문장들을 하나씩 수정했어요. 삭제 한국을 포함한 무기 수출국들의 책임. 추가 착탄 지점과 민간 피해의 상관관계 분석 필요. 삭제 정밀폭탄도 결국 살상 무기. 추가 무기 운용 방식과 피해 패턴의 차이점 검증. 에밀과 르메르가 이 수정안을 보면 화를 낼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써야 한다고요. 자정이 넘어서도 자료는 계속 들어왔어요. 프라솜이 보낸 엑셀에는 대피소 34곳의 좌표와 수용 인원이 적혀 있었죠. 르앙은 피해 지역 스케치를 스캔해서 보냈는데 거기엔 여기 로켓 여기 불탄 집 같은 메모가 빼곡했어요. 12월 8일 새벽 2시 저는 마침내 첫 번째 피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불완전했지만 패턴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켓이 떨어진 곳과 민간 피해 신고가 들어온 곳이 상당 부분 겹쳤거든요.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태국 정부 서버에서 온 게 분명했어요. 표적 제한 목록 샘플입니다. K- 기술 고문 작성. K- 기술 고문. 박민호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첨부 파일을 열자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점은 절대 타격 금지, 노란 점은 긴급 시에만 타격, 초록 점은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빨간 점의 숫자였어요. 800개가 넘었습니다. 학교, 병원은 물론이고 마을 우물터, 임시 대피소 예정지, 심지어 큰 나무까지 표시돼 있었죠. 누군가 26년 동안 이 지역을 발로 뛰며 만든 지도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닫고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피해 패턴 검증 운용 방식의 차이가 민간 피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아래 첫 문장을 썼습니다.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민간인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다음 날 아침 난리가 날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기록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규칙을 함께 만드는 나라로. 12월 8일 아침 7시 프라솜의 엑셀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대피소 좌표, 수용 인원, 이동 경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를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50만이 70만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대피소 위치였죠. 국경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면전 수준이잖아요. 리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그녀는 밤새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었죠. 1시간 뒤 르앙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 8장이 스캔되어 있었어요. 붉은 X 표시가 로켓 착탄 지점이었고 검은 동그라미는 피해를 입은 민간 시설이었죠.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BM-21과 PHL-03가 지나간 자리. 저는 두 자료를 처음으로 같은 좌표 체계 위에 올려놓았어요. 구글 어스를 켜고 하나씩 점을 찍기 시작했죠. 프라솜의 대피소는 파란색, 르앙의 착탄 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빨간 점들이 일정한 패턴 없이 퍼져 있었거든요. 어떤 곳은 논 한가운데, 어떤 곳은 마을 중심, 또 어떤 곳은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군사 목표물을 노렸다기엔 너무 무작위였어요. 전형적인 구소련식 포화 패턴이네요. 리사가 설명했습니다. BM-21은 원래 이래요. 한 번에 40발씩 쏘는데 착탄 범위가 축구장 몇 개 크기로 퍼지죠. 그럼 애초에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제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방식이죠. 저는 르앙의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로이엔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 착탄. 다행히 새벽이라 인명피해 없음. 하지만 주민들 공황 상태로 전원 대피. 초등학교에 로켓이 떨어졌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마을 전체가 텅 비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태국 공군 측 연락망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정보였어요. KGB 투입 표적 지휘 벙커 3, 탄약고 2, 장거리 로켓 발사대 4. 모두 군사시설. 민간 피해보고 없음. 9개. 태국이 사용한 KGB가 단 9발이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캄보디아 로켓은 이미 수백 발이 발사됐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숫자만 봐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안나, EU 의회에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어요. 중국산 무기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요구도 있고요. 왜요?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중국을 자극하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보다 정치가 앞서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일단 특정 국가라고 돌려서 쓰죠. 하지만 무기 모델명은 그대로 둬야 해요. BM-21과 PHL-03는 팩트니까요. 오후 3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르앙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안나, 방금 뿌레아 비헤아르 근처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PHL-03 로켓 여러 발이 동시에. 사상자는요? 최소 25명. 대부분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인들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피해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어요. 증거를 수집해주세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모두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르앙이 잠시 멈췄죠.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중국산 HQ-12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다는데 태국 전투기는 하나도 못 잡았대요. 오히려 자기들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편을 쏜 거였죠. 확실해요? 캄보디아 군 내부자가 알려줬어요. 중국산 레이더가 아군 적군 구분을 제대로 못한대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무기의 성능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비싸게 샀는데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거였죠. 저는 급하게 메모를 했어요. 중국산 방공 버블의 실체라고 제목을 적었죠. 저녁 6시 리사가 업데이트된 지도를 가져왔어요. 이걸 보세요. 패턴이 확실히 다르네요. 화면에는 2가지 색깔의 점이 찍혀 있었어요. 빨간색은 로켓 착탄 지점, 파란색은 KGB 타격 지점이었죠. 빨간 점들은 넓게 퍼져 있었지만 파란 점들은 특정 위치에 정확히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리사가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 학교 바로 옆에 캄보디아 군 초소가 있었는데 KGB는 초소만 정확히 맞췄어요. 학교는 멀쩡하고요. 반경이 얼마나 되죠? 10m. 학교 담장도 안 무너졌대요. 순간 정유진 중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표적 선별훈련, 부수 피해 계산법. 이게 그 결과였던 거예요. 밤 9시, 프라솜이 또 다른 자료를 보냈어요. 대피 경로별 시간표였죠. 여기 주목해주세요. 어구역은 로켓 떨어지기 전에 대피 완료. B구역은 포격 중 대피. C구역은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어구역이 가장 위험한 국경지대인데 피해가 가장 적었거든요. 프라솜, 어구역에 뭐가 있었어요? 태국 공군이 미리 경고했대요. KGB로 타격할 좌표를 사전에 공지하고 반경 500m는 비우라고. 군사작전을 미리 알려줬다고요? 타격 지점만요. 어차피 군사시설이니까 민간인은 없었고 주변 주민들만 대피시킨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전쟁 중에 공격 목표를 미리 알려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게 민간인을 살린 거였습니다. 자정 가까이 저는 다시 두 지도를 겹쳐봤어요. 프라솜의 대피 경로와 르앙의 피해 지도를요.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켓이 떨어진 지역은 대피 경로가 끊겼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반대로 KGB가 사용된 지역은 대피 경로가 유지됐습니다. 목표가 명확했으니까요. 무차별과 정밀의 차이가 이거였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르앙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나, 하나 더 있어요. 캄보디아 군이 중국산 드론을 썼는데 GPS 교란 때문에 엉뚱한 곳에 떨어졌대요. 카지노 주차장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들 차가 5대나 불탔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중국산 무기가 중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거였으니까요. 새벽 1시, 저는 보고서 3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피해 패턴의 명확한 차이, 무차별 포화와 정밀 타격.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2월 8일, 두 개의 지도가 겹쳐졌다. 한쪽은 생존자들이 그린 것이고 다른 쪽은 피해자들이 남긴 것이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무기를 악마화하는 것도 미화하는 것도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기록해야 했습니다. 로켓은 선을 그었고 정밀폭탄은 점을 찍었다고. 그 차이가 수십만 명의 운명을 갈랐다고. 마지막 문장을 쓸 때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벌써 12월 9일이었죠. 그리고 제 책상 위의 지도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이죠. 12월 8일 밤 10시, 태국 국방부에서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작전 개요 신속 마비 전략. 처음 보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단순 명쾌했죠. 상대가 장기전을 준비하기 전에 핵심 전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였습니다. 지휘체계, 탄약고, 장거리 화력을 우선 제거해서 전쟁 자체를 짧게 끝낸다는 전략이었어요. 프라솜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공군력에서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지상전이 길어지면 달라지죠. 캄보디아는 지뢰밭과 로켓으로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KGB를 선택한 거군요. 네. 사거리가 100km니까 안전거리에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요. F-16이 캄보디아 방공망에 노출되지 않고도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군사작전 정보는 극비인데 태국은 상당히 개방적이었거든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리사가 새로운 분석을 가져왔죠. 캄보디아 방공 체계를 조사해봤어요. HQ-12랑 KS-1A 둘 다 중국산인데.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한 게 거의 없네요. 왜요? 일단 레이더가 구식이라 전자전에 취약하고 미사일도 명중률이 형편없어요. 어제 쏜 12발 중에 한 발도 목표물을 못 맞췄대요. 그럼 캄보디아는 뭘 믿고 이런 도발을 한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보증했으니까요. 최신 방공망이 태국 공군을 막아줄 거라고 장담했던 거죠. 점심 무렵 충격적인 이름이 문서에 등장했어요. 태국 공군 작전 계획서 부록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민간시설 제외 리스트 2025년 12월 버전 마이너스 작성 참여 K-기술고문 박민호. 정유진 중령이 언급했던 그 사람이었죠. 26년째 태국에 있다는 한국인 기술고문. 부록을 자세히 보니 놀라웠어요. 817km 국경선을 따라 수천 개의 좌표가 찍혀 있었거든요. 학교 930여 개, 병원과 보건소 280개, 종교시설 1200개, 그리고 대피 예상 경로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조사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프라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나,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태국 공군이 타격한 9곳이 모두 이 리스트의 안전거리 밖이었어요. 안전거리요? 민간시설에서 최소 300m 이상 떨어진 곳만 골라서 타격했다는 거죠. 박민호 씨가 만든 규칙이래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판 게 아니었어요. 그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를 쏴선 안 되는지까지 가르친 거였죠. 오후 3시 캄보디아 측 반응이 들어왔어요.
황소카 중장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였죠. 태국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공망은 철벽이며 로켓 전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르앙이 보낸 현장 사진은 달랐어요. 중국산 방공 미사일이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자기들 진지 근처였죠. 이게 철벽이라고요? 리사가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아군에게 더 위험한데. 그런데 황소카는 계속 강경했어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물러서면 끝이니까요. 중국산 무기에 수백억을 쓴 게 헛돈이 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저녁 6시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익명의 태국 공군 관계자가 보낸 이메일이었죠. 박민호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1999년에 와서 지금까지 있어요. 돈도 별로 안 받고 그냥 이 지역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만 하죠. 처음엔 다들 무시했는데 그가 만든 지도 덕분에 민간 피해가 확 줄었어요. 1999년. 26년 전이었죠. 그때 한국은 IMF 직후였고 무기 수출은 꿈도 못 꿀 때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태국에 와서 조용히 뭔가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밤 9시 프라솜이 또 연락을 해왔어요. 박민호 씨를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우리 센터 직원인데 10년 전에 같이 일했대요. 뭐라고 하던가요? 미친 사람이래요. 좋은 의미로요. 국경 마을을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GPS 좌표를 찍었대요. 학교 교장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다고. 왜 그렇게까지? 몰라요. 그냥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다라고만 했대요. 그 순간 오늘 아침 KGB 타격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학교 담장도 안 무너뜨리고 군사 목표만 정확히 파괴한 것.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26년간 준비한 결과였죠. 11시쯤 캄보디아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PHL-03 추가 전개. 사정거리 150km. 방콕 외곽도 사정권. 리사가 급히 보고했죠. 이건 위험한 신호였어요. 수도권까지 위협한다는 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태국의 대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KGB 재고 확인. 14발 운용 가능. 추가 타격 목록 작성 중. 14발. 초도 물량 20발에서 9발을 쓰고 남은 숫자였죠. 그런데 태국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중하게 목표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전략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었죠. 캄보디아는 많이 쏴서 공포를 조성하려 했고, 태국은 정확히 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건 무기 자체가 아니라 사용 철학이었어요. 새벽 2시, 마지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황소카 중장, 중국 군사고문단과 긴급회의. PHL-03 추가발 긴급 지원 요청. 100발. 캄보디아는 여전히 숫자에 기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쏜 수백 발이 제대로 된 군사 목표를 맞춘 게 거의 없었죠. 대신 민간 지역만 불타고 있었고요. 저는 보고서 사장의 마지막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전쟁을 관리하려 했고 캄보디아는 전쟁을 확대하려 했다. 이 차이는 무기의 성능보다는 운용 철학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 철학의 차이를 만든 건 잠시 망설이다가 문장을 이어갔어요. 26년 전 한 사람이 시작한 민간 보호 지도였다. 박민호라는 한국인이 발로 그린 지도가 오늘의 전장을 바꾸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왜 기술 고문을 그렇게 오래 파견했을까요? 돈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데. 그것도 무기 수출이 변변치 않던 시절부터. 답은 아마 내일쯤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 철학을 함께 심으려 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전쟁에서도 민간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정밀한 타격이 무차별 공격보다 낫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은 빨리 끝내야 한다. 창밖을 보니 12월 9일 새벽이었습니다. 817km 국경선 어딘가에서 박민호라는 사람이 지금도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있겠죠. 민간 시설이 하나라도 더 표시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지도가 언젠가는 전쟁 자체를 막는 도구가 되기를 꿈꾸면서. 12월 9일 아침 8시 리사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완성했어요.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거대한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817km 전체를 하나로 합친 위성 사진이었죠. 여러 상업 위성 이미지를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인 거였습니다. 이틀 걸렸어요. 구름 때문에 선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검은 점들이 국경선을 따라 찍혀 있었는데 그게 전부 폭발 흔적이었거든요. 어떤 곳은 점이 아니라 선처럼 이어져 있었죠. 로켓이 연속으로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이게 전부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사가 레이어를 하나 더 켰어요. 갑자기 굵은 붉은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피난민 이동 경로예요. 프라솜이 준 자료랑 현지 SNS 위치 정보를 종합했어요. 붉은 선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내륙으로, 위험 지역에서 안전 지역으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린 생존의 지도였죠. 그런데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점들이 많은 곳은 붉은 선이 끊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검은 점이 없는 곳은 붉은 선이 계속 이어졌고요. 마치 폭발이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르앙이 보낸 자료도 입혔어요. 또 다른 레이어가 켜지자 노란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민간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역이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검은 점과 노란 영역이 거의 일치했어요. 그럼 태국 쪽은요? 리사가 파란 삼각형 9개를 표시했습니다. KGGB 타격 지점이었죠. 충격적이었어요. 파란 삼각형들은 붉은 선을 피해 있었거든요. 피난 경로를 방해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 삼각형 주변에 노란 영역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민간 피해가 없었네요. 한 곳 빼고는요. 리사가 지적했습니다. 여기 탄약고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었어요. 창문이 깨진 정도지만 오전 10시 프라솜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대피소 수용 현황입니다. 어제까지 총 73만 명. 73만. 처음 50만에서 또 늘었어요. 그런데 프라솜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했죠. 어구역은 대피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B구역은 계속 이동 중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어구역은 KGGB로 군사 목표만 타격한 지역이고 B구역은 로켓이 무차별로 떨어진 곳이에요. B구역 사람들은 어디가 안전한지 몰라서 계속 도망치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은 안전지역을 명확히 만들어줬지만 무차별 포격은 모든 곳을 위험하게 만든 거였죠. 점심 무렵 르앙이 충격적인 사진을 보냈어요. 뿌레아 비헤아르 근처 촌락입니다. 사진 속 마을은 처참했어요. 집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됐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이 일직선이었어요. PHL-03 로켓이 한 줄로 쏟아진 거예요. 중국제라 탄착 패턴이 이래요. 조준한 곳에서 수백 미터씩 빗나가면서 일직선으로. 군사 목표는 맞췄나요? 없었어요. 애초에 이 마을엔 군사시설이 없었거든요.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좌표 오류. 그것 때문에 마을 하나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오후 2시 리사가 위성 이미지를 다시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국경 검문소인데 한쪽은 멀쩡하고 다른 쪽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확대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태국 쪽 건물은 그대로인데 캄보디아 쪽 시설만 정확히 파괴돼 있었죠. KGGB? 네. GPS 좌표로 건물 하나만 골라서 맞춘 거예요. 옆 건물까지 거리가 겨우 20m인데도. 그때 문득 박민호의 지도가 떠올랐어요. 그 지도엔 이런 세밀한 구분까지 다 되어 있었을까요? 오후 4시 EU 의회에서 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외교 문제가. 소피아가 전달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죠. 이 이미지는 숨길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공개는 안 하더라도 보고서엔 넣어야 해요. 그럼 최소한 국가명은 빼고 무기 이름은 그대로 둡니다. BM-21, PHL-03, KGGB. 이건 팩트니까요. 저녁 6시 예상치 못한 뉴스가 떠올랐어요. 유럽 유력 일간지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분쟁 위성 사진 입수. 7월 이후 최악의 국경 충돌. 누군가 유출한 거였죠. 리사의 이미지와 비슷했지만 해상도는 떨어졌어요. 그래도 피해 규모는 명확히 보였습니다.
언론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무차별 로켓 공격 vs 정밀 타격의 극명한 차이. 민간 피해의 90% 이상이 로켓 지역에 집중.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언론이 대신 해준 거였으니까요. 밤 9시 리사가 최종 분석을 끝냈어요. 확정됐어요. 민간 피해 사망자 43명 중 41명이 로켓 피해예요. 나머지 2명은 대피 중 사고사. KGGB 피해는? 직접 피해는 제로. 간접 피해가 경상 10여 명.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때 프라솜이 마지막 자료를 보냈어요. 대피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람들이 텐트 안에 모여 있었는데 벽에 지도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민호 씨가 만든 안전지도래요. 초록색이 안전구역, 빨간색이 위험구역. 대피소마다 이걸 붙여놨대요. 사진을 확대해보니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각 구역별로 대피 경로, 예상 소요 시간, 취약계층 우선 대피 지점까지 표시돼 있었죠. 26년. 한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준비한 게 이거였구나. 자정 무렵, 저는 보고서 5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817km. 그것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라 2가지 전쟁 방식이 충돌한 전선이었다. 위성은 그 차이를 숨김없이 보여줬다. 한쪽엔 무작위로 찍힌 검은 점들과 끊어진 피난 경로, 파괴된 마을들이 있었다. 다른 쪽엔 정확히 찍힌 파란 점들과 유지된 대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 위성사진 한 장이 모든 논쟁을 끝낼 것이다. 무차별과 정밀의 차이를, 민간 피해의 패턴을, 그리고 누가 진짜 책임져야 하는지를.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한국이 수출한 건 무기가 아니었다는 걸. 그들이 진짜 수출한 건 전쟁을 제한하는 방법이었어요. 표적을 구분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전체를 수출한 거였죠. 창밖을 보니 12월 10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습니다. 리사의 모니터엔 여전히 그 거대한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817km의 증언.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50만 명의 피난 경로. 그 이미지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폭탄은 다 갔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적어도 이 증거 앞에서는. 12월 9일 밤 10시, 저는 피해 데이터를 숫자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시트가 점점 채워지고 있었어요. 좌측엔 로켓 피해, 우측엔 KGGB 피해. 사망자, 부상자, 파괴 건물, 피난 인원을 일일이 입력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켓 지역은 사망 41명, 부상 230여 명, 전파 건물 87동이었어요. KGGB 지역은 사망자가 1명도 없었고 간접 부상자 13명, 전파 건물 9동이었는데 그것도 모두 군사시설이었죠. 이 정도 차이라니. 리사가 제 어깨 너머로 보며 말했어요. 그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20년 넘게 국방 분석을 해온 전문가도 이런 극명한 차이는 처음 본다고 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다른 시트를 열었습니다. 피난 기간이에요. 로켓 지역은 평균 7일 이상 귀가 불가였지만 KGGB 지역은 이틀 내 복귀가 가능했어요. 목표가 명확했으니 위험 지역도 명확했던 거죠. 사람들이 언제 돌아가도 안전한지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정 무렵, 프라솜이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국 국방부 내부 평가 들어왔어요. KGGB 효율성 때문에 추가 도입 검토한대요. 얼마나요? 최소 100발 단위. 이번에 20발 중 9발로 핵심 목표를 다 제거했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100발.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미 로켓을 1000발 넘게 쐈죠. 숫자의 역설이었어요. 많이 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전쟁이 증명한 거였습니다. 새벽 1시 소피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도 밤샘 작업 중이었죠. 안나, 이거 봐요. 캄보디아가 중국에서 추가로 받은 무기 목록이에요. 문서를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HQ-12 방공 미사일 추가 30발, PHL-03 로켓 500발, 그리고 각종 드론들. 전부 합치면 수억 달러어치였어요. 이걸 다 샀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더 웃긴 건 중국 군사고문단이 완벽한 방어망이라고 보증했대요. 완벽한 방어망. 그런데 실제론 태국 전투기 한 대도 못 잡고 자기들 드론만 격추시켰죠.
이게 기술의 한계인지 운용의 문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새벽 2시, 저는 보고서 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초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기 수출국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무기가 초래한 민간 피해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무차별 피해의 주된 양상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로켓 포격 구역에서 발생했다. 반면 정밀유도 체계는 군사 목표의 피해를 집중시켜 민간 피해를 최소화했다. 문장이 바뀌자 보고서 전체의 톤이 달라졌어요. 누가 나쁜가에서 어떤 방식이 피해를 줄이는가로 초점이 이동한 거죠. 12월 10일 아침 8시, 이후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한쪽엔 NGO 대표들이, 다른 쪽엔 군사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중간엔 저와 소피아가 있었고요. 에밀이 먼저 공격했어요. 클라인 국장, 이게 뭡니까? 운용 방식이라니. 폭탄은 폭탄이잖아요. 데이터를 보세요. 제가 차트를 띄웠습니다. 같은 폭탄이 아니에요. 자비에 르메르도 가세했죠. 하지만 결국 살상 무기잖아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죽음의 상인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심호흡을 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였지만 저에겐 데이터가 있었죠. 르메르 씨, 이 숫자를 보세요. 중국산 로켓 지역 민간 사망자 41명. 한국산 정밀폭탄 지역 민간 사망자 0명. 이게 같은 건가요? 운이 좋았을 수도. 운이요? 9번 다 운이 좋았다고요? 소피아가 끼어들었죠. 하지만 한국이 무기를 판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함께 판 게 있어요. 뭘요? 저는 박민호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빨간 점 800여 개가 찍힌 민간시설 제외 목록이었죠. 이걸 보세요. 한국은 무기와 함께 사용 제한 규칙을 수출했어요. 26년 동안 현장에서 만든 규칙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던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어요. 잠깐, 이 정도 디테일이라면 거의 마을 단위로 조사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박민호라는 한국인 기술 고문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직접 현장을 다니며 만든 지도예요.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 국방부 파견관 소피아 로페즈였습니다. 클라인 국장님, 태국 사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왜 한국산을요? 이번 사건을 봤잖아요.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전쟁 관리 시스템을 사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남부반군 문제가 있는데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작전할 방법이 필요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 무기의 광고가 되고 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죠. 민간 보호와 정밀 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로 인식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르앙이 새로운 정보를 보냈어요. 캄보디아 군 내부 소식이에요. 중국산 방공 시스템 전면 재검토한대요. 이번에 완전히 무용지물이었거든요. 대안은요? 러시아제를 보고 있대요. 근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말할 필요가 없었죠. 중국산이든 러시아산이든 운용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같을 거였어요. 그때 르앙이 흥미로운 얘기를 더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온대요. 한국식 정밀 타격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정말요? 정부가 받아들일까요? 어렵겠죠. 체면 문제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지만 이번 전쟁의 교훈은 분명해요. 많이 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저녁 6시, 리사가 흥미로운 분석을 가져왔어요. 비용 계산을 해봤어요. 캄보디아가 쏜 로켓 1200발의 가격과 태국이 쓴 KGB 9발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효과는요? 캄보디아는 군사 목표 파괴 거의 제로, 민간 피해만 늘렸고 태국은 핵심 군사 목표 9개 모두 파괴. 그리고 전쟁을 사흘 만에 사실상 종결시켰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효율성에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났던 거예요. 밤 9시, 저는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프레임은 무기 수출국의 도덕적 책임이었지만 새 프레임은 운용 방식과 규칙이 만드는 차이로 바꿨죠. 특히 박민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가 만든 규칙이 선전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절차였다는 증거를 첨부했죠.
1999년 첫 파견부터 2025년 현재까지 그가 걸어온 26년의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프라솜이 마지막 데이터를 보냈어요. 대피소 복귀 현황입니다. KGGB 지역은 80%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로켓 지역은 아직도 10%도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정밀 타격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주지만 무차별 공격은 전쟁의 상처를 오래 남긴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프라솜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KGGB 지역 주민들이 박민호 씨를 찾고 있대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왜요? 그가 만든 지도 덕분에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도대로만 대피했던 마을은 피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12월 10일 새벽 1시 에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보고서 수정안 봤어요. 이건 한국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하지만 NGO들이 반발할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반박하라고 하세요. 감정 말고 숫자로.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하세요. 이유는 모든 무기 거래를 반대한다고.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전쟁에서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기록해야 해요. 새벽 2시, 저는 거의 완성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내용이었어요. 무기 수출국 비난으로 시작했지만 운용 방식의 중요성으로 끝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수출한 건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26년간 현장에서 만든 노하우, 민간 보호 시스템, 전쟁을 제한하는 철학까지 함께 수출한 거였죠.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전쟁을 완전히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전쟁의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무차별과 정밀 사이에서, 확대와 제한 사이에서, 파괴와 보호 사이에서.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번 태국-캄보디아 분쟁은 그 선택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줬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망 41대 0, 파괴 87동 대 9동. 이것이 운용 방식의 차이가 만든 결과다. 새벽 3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는 이제 윤리 문서가 아니라 현장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냉정한 데이터가, 도덕적 비난 대신 실용적 분석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박민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조용히 준비한 한 사람의 노력이 오늘의 전장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박민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도 여전히 현장에서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있겠죠. 다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민간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게 한국이 진짜로 수출한 것이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12월 10일 아침 7시 제 이메일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국제안보연구소, 제인스 디펜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세계 주요 군사분석 기관들이 동시에 보고서를 내놨어요. 모두 태국-캄보디아 분쟁을 다루고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국제안보연구소의 임시 브리핑이었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했어요. 정밀 타격이 바꾼 전쟁 양상 태국-캄보디아 분쟁 긴급 분석. 내용을 읽어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틀 동안 고민하며 쓴 내용과 거의 일치했거든요. 특히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밀 타격은 지휘소 탄약 고장거리 화력 등 군사 표적의 피해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교전 양상을 제한했다. 리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안나, 이거 봤어요? 로이터 속보예요. 화면엔 굵은 제목이 떠 있었죠. 한국산 정밀 무기, 민간 피해 제로 달성. 동남아 무기시장 판도 변화 예고. 기사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익명의 태국군 관계자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KGGB를 선택한 건 단순히 정확도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은 무기와 함께 26년간 축적된 현장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 26년. 또 그 숫자가 나왔어요. 박민호가 태국에 머문 시간이었죠. 오전 9시 BBC 월드 서비스에서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태국-캄보디아 분쟁을 심층 분석합니다. 특히 민간 피해 패턴에서 나타난 극명한 차이에 주목하겠습니다. 앵커가 지도를 띄웠어요.
제가 어제 만든 것과 비슷한 이미지였죠. 빨간 점은 로켓 피해 지역, 파란 점은 정밀 타격 지역. 색깔만 봐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켓이 떨어진 지역은 민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반면 정밀 타격 지역은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누군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르앙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인권 변호사인 그가 국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는 모든 폭탄을 반대합니다. 전쟁 자체를 반대하죠. 하지만 르앙이 잠시 멈췄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신중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몇몇 마을이 예전처럼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로켓이 떨어진 곳과 정밀폭탄이 떨어진 곳의 차이가 너무 명확했어요. 후자는 군사시설만 정확히 파괴됐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밀 타격이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모든 무기를 반대해요. 다만 이미 전쟁이 일어났다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 무기가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르앙은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런 그가 한국 무기를 언급하다니. 물론 옹호는 아니었지만 사실을 인정한 거였죠. 점심 무렵 EU 의회 청문회가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불려갔죠. 의사당은 붐볐습니다. 언론인, NGO 관계자,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심 의제는 무기 수출 통제와 민간 보호였죠. 의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클라인 국장, 이번 분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준비한 답변이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왔죠. 운용 규칙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캄보디아는 무기만 있었어요. 중국에서 산 로켓과 방공 시스템이 있었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써야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은 없었습니다. 태국은 달랐다는 건가요? 네. 태국이 사용한 한국산 KGGB에는 표적 제한 규칙이 포함돼 있었어요. 민간 시설 데이터베이스, 안전거리 계산법, 대피 조정 프로토콜까지요. 청중석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그래도 무기는 무기 아닙니까? 의장이 질서를 요구했고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 규칙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2장의 사진을 띄웠어요. 왼쪽은 로켓이 떨어진 마을입니다. 학교, 병원, 주택이 모두 파괴됐죠. 오른쪽은 KGGB가 사용된 지역이에요. 군 초소만 파괴되고 바로 옆 학교는 멀쩡합니다. 거리는 겨우 30m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오후 3시, 뜻밖의 손님이 제 사무실을 찾았어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였죠. 클라인 국장님, 비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의 무기 수출 시스템에 대해서요. 정말 26년간 현장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박민호라는 기술 고문이. 아, 그 사람 알아요. 일본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5년 전 방콕 방산 전시회에서요. 어떤 사람이던가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무기를 파는 사람 같지 않았죠. 오히려 인류학자 같았달까? 국경 마을의 문화와 생활 패턴을 줄줄 꿰고 있더군요. 그게 비결이었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박민호는 무기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 지역을 연구한 거였죠. 저녁 6시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베트남,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 검토. 정밀 타격 시스템과 민간 보호 프로토콜 패키지 도입 관심.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한 나라가 관심을 보이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중국 관영 언론이 반박 기사를 낸 거였죠. 서방 언론에 편향된 보도를 규탄한다. 중국제 무기는 비용 효율적이며 하지만 현장의 증거를 반박할 순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사진과 데이터가 공개됐으니까요. 밤 9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프라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안나, 방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박민호 씨가 태국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는데요. 민간인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26년 만에요. 그동안 조용히 일해왔으니까요.
이번에 그의 지도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알려지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26년간 조용히 쌓아온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수만 명을 살렸다는 게 놀라웠죠. 자정 무렵,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어요. 7장의 제목은 국제사회의 평가였죠. 12월 10일, 국제사회는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명확한 교훈을 얻었다. 정밀 타격은 군사 표적의 피해를 집중시켜 교전 양상을 제한했고 민간 피해를 극적으로 줄였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다. 운용 철학과 규칙의 차이였다. 그리고 르앙의 말을 인용했어요. 캄보디아 인권 변호사 르앙 솜나트는 이렇게 증언했다. 폭탄을 싫어하지만 이번엔 몇몇 마을이 예전만큼 무너지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같은 전쟁이라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기관의 평가를 덧붙였죠. 국제안보연구소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정밀 타격은 지휘소, 탄약고, 장거리 화력 등 군사 표적의 피해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교전 양상을 제한했다. 이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보고서를 마치면서 느꼈어요. 처음엔 한국을 비난하려 했던 내가 이제는 그들이 제시한 새로운 길을 인정하게 됐다는 걸. 그들이 수출한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제한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엔 한 사람의 26년이 있었고요. 12월 10일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보고서가 공식 발표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조금 다른 눈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겠죠. 12월 11일 아침 9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햇살이 사무실 창으로 들어왔어요. 나흘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수출국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강하게 넣을지 고민했었죠. 지금 제 앞에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5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은 현대전의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초안과 비교해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한국을 포함한 무기 수출국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무기로 인한 민간 피해에 책임이 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결제 준비됐어요? 거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특히 여기 보세요. 제가 한 단락을 가리켰어요. 캄보디아가 의존한 중국산 및 구소련제 로켓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지역 제압용 무기였다. BM-21과 PHL-03는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민간 지역과 군사시설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사망 41명, 부상 230여 명, 파괴 건물 87동이라는 참담한 민간 피해가 발생했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태국 쪽은요? 바로 다음 단락이에요. 반면 태국이 사용한 한국산 KGGB는 GPS 유도를 통해 지정된 군사 목표만을 정밀 타격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기와 함께 제공된 표적 제한 규칙과 민간 보호 프로토콜이었다. 그 결과 민간 사망자는 제로, 간접 부상 13명에 그쳤고 파괴된 건물 9동은 모두 군사시설이었다. 소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민호 씨 얘기도 넣었네요. 부록이에요. 공식 보고서 본문에는 넣기 어려웠지만 빼기도 아까웠거든요. 부록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한국인 기술고문 박민호는 199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26년간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민간 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번 분쟁에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점심 무렵 에밀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클라인 국장, 정말 이대로 제출하실 건가요? 네. NGO들이 실망할 겁니다. 실망이요? 전 오히려 희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죠? 제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나흘간 거의 앉아만 있었더니 다리가 뻐근했죠. 에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무기 수출을 비난하는 것? 아니면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 물론 후자지만. 그럼 이 보고서가 맞아요. 비난보다 중요한 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일어났다면 최소한 민간인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밀이 한숨을 쉬었어요. 반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오후 3시, 드디어 결제 라인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민간 피해 평가 보고서 최종본이었죠. 리사가 축하한다며 커피를 가져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안나. 근데 이 사건으로 많은 게 바뀔 것 같네요. 어떤 게요? 무기 시장이요. 이제 단순히 성능과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끝날 거예요. 운용 규칙과 민간 보호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나라가 유리해지겠죠.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의도했든 안 했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였죠. 저녁 6시 르앙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안나, 보고서 잘 쓰셨길 바라요. 제가 한 인터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 궁금해서 계속 읽었죠. 오늘 캄보디아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과 접촉했대요. 무기가 아니라 민간 보호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이번 전쟁의 진짜 교훈을 깨달은 것 같아요. 놀라웠습니다. 캄보디아가 체면을 버리고 한국에 손을 내민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밤 9시, 프라솜의 마지막 보고가 왔어요. 대피민 복귀율 최종 집계입니다. KGGB 사용 지역은 93%가 귀가했어요. 로켓 피해 지역은 여전히 30%도 안 되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죠. 전쟁이 끝나도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줄일 방법이 있다는 걸.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저는 빈 종이에 마지막 생각을 적었습니다. 보고서엔 넣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질문이었죠. 우리는 무기를 통제했는가, 아니면 전쟁을 통제했는가? 답은 둘 다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무기를 통제함으로써 전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나았어요. 그리고 또 적었습니다. 박민호라는 한 사람이 26년간 걸어온 길이 50만 명의 피난길을 지켰다. 과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만든 지도가 없었다면, 그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규칙이 없었다면 피해는 훨씬 컸을 거예요. 새벽 1시, 저는 사무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봤어요.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25년 12월 11일, 이후 민간 피해 평가국.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제 이름이 있었고요. 작성자 안나 클라인. 하지만 진짜 저자는 따로 있었어요. 70만 피난민, 41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 애쓴 모든 사람들.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뿐이었죠.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책상 위엔 나흘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빈 커피잔 5개, 구겨진 메모지들, 그리고 프린트된 박민호의 지도. 그 지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수출한 건 KGGB라는 무기가 아니었다고. 그들이 진짜로 수출한 건 전쟁에도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었다고. 그리고 그 철학을 현실로 만든 건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헌신이었다고. 이제 세계는 알게 됐어요. 무기를 팔 때는 규칙도 함께 팔아야 한다는 걸. 전쟁을 할 때도 민간인은 보호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한 사람의 26년이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제 시선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무기 수출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규칙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